1776년 7월, 독립을 원하던 아메리카 식민지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 자신들의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대륙회의에서 버지니아 대표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받았다. 그 권리 가운데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든 이런 목적을 파괴했을 때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 영국이 강경하게 대처하자 식민지들은 한마음이 됐습니다. 독립선언서가 필라델피아에서 발표되자 대중들은 열렬히 환영했고, 이를 전해받은 식민지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각 부대에 있는 군인들에게도 읽어보게 했습니다. 새로운 미국은 이렇게 탄생했으며 미국 국기도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 휘날리게 됐습니다. 힘을 합한 식민지들은 전쟁을 각오했지만 영국의 태도는 강경했고 여러 상황이 미국에 불리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독립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이유로 생겨난 뉴잉글랜드 청교도 식민지조차도 국왕의 특허장을 받고서 건설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항해법 때문에 영국에 종속됐으며 50여 년 동안이나 영국을 위해 프랑스와 에스파냐를 견제해왔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온 초기 이주민들은 그들의 문화, 언어,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왔으므로 영국인과 백인 미국인은 분명히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식민지는 서로 의지하지 않고 런던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영국이 지나친 강경책을 펴자 미국인들은 점차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결국 1775년 4월 영국군과 식민지 의용군 사이에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벌어졌고, 이는 미국 독립전쟁의 발단이 됐습니다. 이 전투로 영국 식민지였던 13개 주는 바로 그 땅에서 영국군과 당당히 맞서게 됐습니다. 양국의 대립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미국의 독립과 새로운 국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의 글대로 주물주 앞에서 평등한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 즉 오늘날의 미국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1776년) 미국인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직도 없었고 영국군과 싸우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승전도 했지만 패전도 많았습니다. 1776년 독립군은 불타는 뉴욕을 뒤로 하고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1777년엔 필라델피아, 1780년엔 찰스톤을 잃었습니다. 병사들이 싸울 무기마저 부족했지만 조지 워싱턴 장군의 지혜와 용기는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됐습니다. (1777년) 독립군은 사라토가 전투에서 패배 일보 직전에 영국군을 물리쳤습니다. 영국군은 자만심 때문에 패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프랑스도 미국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781년 영국군은 버지니아 요크타운에서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크게 패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났지만 영국은 1783년이 돼서야 13개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영국을 물리친 미국은 새로운 통치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또다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는 통일된 국민정부를 세우기 위한 재헌회의였습니다.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작업한 의원들은 미국을 통치할 법의 골격을 공개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전에 있던 조직을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왕 대신 대통령을 뽑았으며 영국 의회 대신 국회가 생겼고 예측민지는 주로 탄생했지만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너무 넓어 중앙집권이 불가능했습니다. 사바나에서 보스턴까지 가는 데만 해도 몇 주일 동안 말을 타고 달려야 했습니다. 보스턴도 아직 어수선했습니다. 미국 땅은 이제 오데호에서 멕시코만, 그리고 미시시피에서 대서양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갖고 있던 서쪽 영토도 차지하게 됐습니다. 힘이 수평적으로 분산된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국방을 비롯한 몇 가지 기본 업무만 수행했고 나머지 개별적인 일들은 13개 주가 예전처럼 자치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헌법은 미국이 성장할 바탕이 돼준 것입니다. 미 헌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미 합중국 국민들은 보다 완벽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영국이 부과했던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던 과거를 되새기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부의 권한은 한정됐습니다. 1791년에 수정된 헌법에서도 개인과 각 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미국도 권리장전을 채택한 것입니다. 첫 번째 조항은 물론 종교와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 권리들은 정부도 침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철저히 분리돼서 서로 견제하며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헌법은 즉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보장된 데 대해 상당히 기뻐했으며 부유한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도 하고 정부의 정치 자금도 빌려주었습니다. 헌법은 명확한 기준이 됐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프랑스 혁명과 영국과 프랑스의 나폴레옹 전쟁을 겪으며 더 강하고 조직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해상 전투가 잦아지자 중립국인 미국도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1812년까지만) 해도 중립국이었던 미국은 영국군이 수도인 워싱턴을 불태우자 전투에 뛰어들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1803년 미국은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 지방을 1,50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이제 로키 산맥이 미국의 서쪽 국경선이 됐고 미국 영토는 2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가 루이지애나를 구입하자 수많은 개척민들이 풍요로운 땅과 부, 그리고 더 큰 자유를 찾아 미시시피 강을 건넜습니다. 이 대규모의 이동은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은 포장마차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싸움과 범죄가 기승을 부렸고 생활 환경도 나빴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과 물선은 개척자들의 물결 속에 희생됐습니다. 서부 개척 과정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박진감이 넘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부 개척의 진정한 의의는 미국의 형성에 엄청난 힘과 추진력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동부에 있는 산타페, 오레곤 등에 사는 수천 명의 개척민들이 서쪽으로 이주한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1790년 당시 미국은 대서양 연안에 있는 13개 주의 작은 주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860년에는 33개의 주 외에 에스파냐가 소유했던 넓은 미개척지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구는 400만 명에서 3,1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시대의 작은 합중국이 개척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저력 있는 나라로 떠오른 것입니다. 미국은 강하면서도 유연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서부 개척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도 큰 힘이 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한편 동부 연안 도시의 인구도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근면과 번영은 곧바로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식 생활 방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영토 확장, 농산물 생산력 증대, 그리고 인구 증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이것은 모두 미국인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힘은 협동심에서 비롯됐습니다. 게다가 미국인들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남녀 모두 필수적으로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유권자들은 부자들이 교육비를 부담하게끔 정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하여 북동부와 중서부는 19세기 중반부터 초등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힘들게 살았지만 자원이 많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모르스 부호를 발명한 사람이 공기가 든 타이어를 만든 사람을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한쪽 곁에는 콜트 리볼버를 만든 사람과 곡식 수확기를 만든 맥코믹이 보입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밀을 수확하게 됐습니다. 휘트니가 발명한 목화 수확기는 목화 농장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848년 어느 평범한 청년이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발견하자 골드러시가 시작됐습니다. 투기꾼과 사업가들은 부자가 됐고 외국인들이 미국 땅에 투자하겠다고 가지고 들어오는 자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발전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미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지도에 관한 문제, 즉 개인의 활동 범위를 넓힌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나눠 가지면서 불만도 많아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원래 원주민들의 땅이었습니다. 개척자들은 초기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웠습니다. 백인들이 오기 전 미 대륙은 인디언들의 것이었지만 1875년 이후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 특별보호구에 수용됐습니다. 1930년 인디언 특별보호구는 더욱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미국은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려는 인디언들과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목화와 담배 재배가 잔인한 흑인 노예 착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데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들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는 미국 전역에서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수백만 명의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왔습니다. 노예 제도가 이렇게 오래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목화 재배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흑인들은 여러 세대 동안 남부의 목화 농장에서 살면서 영국에 있는 공장으로 수출할 목화를 재배해야 했습니다. 목화 재배로 부자가 된 백인들은 결코 노예들을 해방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른 인종의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북부 지역에 사는 백인들은 종교적 민주주의적 원칙을 내세워 노예 제도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남부 사람들은 서부에서 노예제도가 금지되면 북부의 노예제도 반대 세력과 싸울 힘을 잃을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한편 북서부인들은 네브라스카, 캔자스, 네바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땅을 백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개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제도 하에서는 임금을 많이 받는 백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860년에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해에 반노예주의자인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남부지방은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남부에서는 새로 남부연합을 조직하고 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노예 노동이 필요한 거의 모든 주가 합세했고 이에 대항해서 북부는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양쪽 모두 큰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4년간) 서로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남북전쟁은 결국 북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북부가 승리하자 전쟁의 원인이었던 노예제도는 폐지됐습니다. (1776년) 독립을 선포한 미국은 어느덧 강대국이 됐습니다. 링컨의 소원대로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미국은 수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했고 특히 남북전쟁이 끝난 후부터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